뉴스 시작합니다. 김인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까지 이 새 정부 첫 내각의 틀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여당 중진 의원들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특히 사법개혁에 키를 쥔 법무부, 행안부 장관에는 측근 인사들을 기용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이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개 정부 부처에 대한 추가 장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특히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여당 중진 의원을 전면 배치한 게 눈에 띕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5선의 정성호 의원이, 행안부 장관 후보자에는 역시 5선의 윤호중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내실 있는 검찰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윤 후보자는 국민 행복이 민주주의의 척도라는 신념을 가진 정책통입니다. 특히 정성호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당내에서도 친명계 좌장으로 꼽힌 인물입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번 법무부 장관 인사가 대통령과의 인연 때문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의 오랜 직이라는 이유로 배제돼야 될 이유도 없지만 또 그래서 발탁된 것은 아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정 후보자도 SNS에 권력기관 정상화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6개 장관 후보자 발표로 전체 19개 정부 부처 중 17개 장관 후보자 지명이 끝났습니다. 장관 후보자 지명자 중 여당 국회의원 출신은 7명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실용정부를 만들기 위한 고민이 담긴 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정 안정을 최우선하는 동시에 정책과 현장에 대한 이해가 두루 높은 분들을 모셨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능력도 원칙도 없는 보은 인사라며 철저한 인사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인선도 추가로 이뤄졌습니다. 검찰 개혁을 이끌고 사정, 인사 검증을 담당할 민정수석 자리엔 봉욱 전 대검차장이 임명됐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경쟁했던 친문계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건지 이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에 검찰 출신인 봉욱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차명 대출 의혹으로 사퇴한 지 16일 만에 후임 인선을 발표한 겁니다. 봉욱 민정수석은 서울대 법대 출신의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대표적인 검찰 기획통 출신으로 분류됩니다. 검찰 내외부에 신망이 두터우며 정책기획 역량이 탁월하다는 평입니다. 검찰개혁 등 핵심 과제에서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것으로 당초 검찰 출신인 오광수 전 민정수석을 중용한 것에 대해 당내 이견이 있었지만 추가 인사 역시 검찰 기획통 출신을 기용한 건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게 내부 설명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세밀한 부분을 잘 알아야 환부를 도려낼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 때 모르는 사람이 하다 실패한 사례가 있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신설된 경청통합수석에는 시민사회운동가 출신의 전성환 세종교육청 비서실장이 임명됐습니다. 오늘 인사로 정부 출범 25일 만에 대통령실 3실장 7수석 체제가 완성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는 코로나19 방역을 지휘했던 정은경 전 질병청장이 지명됐습니다. 그런데 정 후보자의 남편이 코로나 수혜 주식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터라 벌써부터 가시밭길 청문회가 예상됩니다. 송미령 장관에 이은 또 다른 유임 인사도 있었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정은경 전 질병청장이 지명됐습니다.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진두지휘한 인물로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의료대란 등의 위기를 회피하지 않고 각계와 소통하며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물입니다. 국민의힘은 남편의 주식 투자 의혹을 제기하며 부적격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에게 마스크 착용과 자가 진단 키트를 당부하던 시기
가족은 그 방역으로 이익을 챙기고 재산을 은폐한 정은경 장관 후보자.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정 전 청장 남편이 손소독제 원료 생산업체 주식을 사들여 약 5,000주까지 보유했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직계가족이 직무 관련 경제활동을 할 경우 사전 신고하거나 직무를 회피해야 하고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기업 주식을 3천만 원 이상 갖고 있다면 2달 안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뜻을 강조하며 정면 돌파를 시사했습니다. 국민 추천제를 통해 다수 추천이 접수된 인물입니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 절차에 따라서 소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처장인 오유경 처장이 유임됐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이어 2번째 유임 사례입니다. 대통령실은 유능함을 고려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지입니다. 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실 출입하고 있는 정치부 홍지은 기자 나왔습니다. 자, 홍 기자, 오늘 인선이 대거 발표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6명의 장관 후보자 발표를 더해서 이재명 정부 1기 조각은요, 9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2곳의 장관 후보자 지명만 남았습니다. 특히 오늘 인사에 가장 눈에 띄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과 38년지기 정성호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입니다. 정성호 의원은 그야말로 이 대통령의 최측근 아닙니까? 네, 이재명 정부 핵심 과업인 사법과 검찰개혁, 그야말로 미들맨에게 맡긴 거 아니겠냐,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관계도 막역하지만 정치인 이재명의 결정적 순간마다 함께한 동지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정치적 동지라는 표현을 쓸 정도입니까? 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장면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법연수원 동기로 인연을 시작했고 이재명이란 정치인이 중앙 정치에 등장하는 데에도 정 후보자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2017년, 2022년, 그리고 이번 대선까지 모든 대선을 함께하며 지원했고요.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 전방위로 비명계를 설득한 일화 역시 정치권에서는 꽤 유명합니다. 행안부도 핵심 자리인데 역시 중진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윤호중 의원입니다. 네, 윤호중 의원은 친문계로 분류됐던 인물이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일하며 전략통으로 당시 후보였던 이 대통령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찍었거든요. 여당 중진 의원은 자기 식구만 챙기는 게 아니라 비명계에게도 기회를 준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과 진영 내 통합 의지를 보여줄 인사 신호이기도 하다는 취지인 거죠. 정성호 의원, 윤호중 의원도 그렇고 일기 내각을 보니까 현역 의원들이 유독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9부 능선을 넘은 인사라고 표현을 했죠. 인사 컨셉을 한마디로 뽑아보라면 안정감일 것 같습니다. 현역의 전면 배치는 물론 중진까지 내세우며 무게감을 키운 점이 눈에 띕니다. 17개 부처 가운데 현역 의원을 발탁한 부처만 7곳입니다. 이 7명을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중 6명이 3선 이상을 지낸 의원들입니다. 중진급 의원들이 꽤 되는 거군요. 네, 대표적인 게요.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동영 의원입니다. 2007년 17대 대선에 출마할 때 성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대통령이 정동영 대선 캠프에서 일한 인연도 알려져 있고요. 이번 대선에서도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았죠. 중진 현역에 오래 알고 지낸 인물, 역시 안정감이 강조된 인사의 연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역, 특히 중진이면 안정적인 겁니까? 네, 현역 그리고 중진이라면 과거 발언이나 자기 관리가 생활화된 측면이 있을 거란 점을 대통령실은 먼저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역 불패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청문회 과정에서 현역 의원의 낙마 사례는 드물다는 겁니다. 인사 낙마 없이 빠르게 진용을 꾸리겠다는데 방점이 있는 걸로 해석됩니다. 장관 청문회가 이제 시작될 텐데 야당이 주목하고 있는 인사가 있다면서요? 네, 국민의힘의 오늘 논평에 바로 그 전략이 보입니다. 인사 논평 가장 앞단에 거론한 사람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거든요.
코로나19 유행 당시 남편의 코로나 관련 주식 투자, 이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아픈 지점이자 약한 고리로 보는 것 같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 역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했거든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야의 1차 전선은 정은경 후보자를 중심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운 날씨에 습도까지 높아서 푹푹 찌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밤에도 잠들기 힘든 꿉꿉한 더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뚝섬 한강공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재혁 기자, 오늘 밤에도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는 겁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덥고 습한 열대야에 가까운 날씨를 피하고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곳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곳 습도는요, 60%를 넘기면서 이 끈적한 습기가 체감 온도를 한껏 더 높여놔 오늘 밤에도 찜통 같은 더위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0도까지 올랐고 대구가 36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곳곳에서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종일 체감온도 30도 안팎의 습도 높은 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곳만큼은 더위를 잊은 듯한 모습입니다. 한강공원 수영장에선 아이들과 가족, 친구들과 함께 차가운 물속에 몸을 담그려는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좀 장마도 시작되고 습해서 좀 그랬는데 마침 또 오늘 해도 떠가지고 되게 수영해서 되게 좋았거든요. 남은 여름은 조금 좀 덜, 지금 한강 수영장처럼 좀 덜 더웠으면 좋겠습니다. 시원한 물속에 발을 담그며 잠시나마 더위를 달래보기도 합니다. 올해도 엄청 더울 것 같아요. 발 담그면 더위가 좀 한결 금방 사라지는 것 같아요. 무더위에 이 발을 담그고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무더위를 피하는데 해수욕장만한 곳이 없는데 부산 해운대구 송정 해수욕장에서는 국제 서핑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주 간간히 소나기도 내리겠지만 더위를 식혀줄 정도의 강수량은 아닌 만큼 30도를 웃도는 더위는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낮에 흉기를 들고 편의점 직원을 위협한 6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마구 흉기를 휘두른 이 여성. 도대체 뭘 훔치려고 그랬던 걸까요? 정경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손에 흉기를 든 여성이 걸어갑니다. 여성이 들어서는 곳은 편의점. 흉기 든 손을 직원 쪽으로 쭉 뻗어 위협합니다.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친 직원에게 여성이 뭐라고 말을 하자 직원이 담배를 꺼내서 건넵니다. 담배를 주머니에 넣으려다가 떨어뜨리자 계산대에 흉기를 둔 채 줍기도 합니다. 담배를 몇 갑 더 건네받고는 이번에는 돈을 요구합니다. 비닐봉투까지 받아서 돈과 담배를 담더니 편의점을 떠납니다. 팔에 카드부터 쪽으로 휘둘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피했는데 놀라서 이제 아무 생각이 잘 안 되더라고요. 60대 여성이 편의점에서 빼앗아 나온 건 담배 9갑과 현금 2만 원이었습니다. 직원은 곧바로 신고를 했고 여성은 사건 발생 20여 분 만에 주거지에서 검거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여성이 저항하자 경찰은 3단봉과 전기 충격기를 동원해 여성을 제압했습니다. 여성은 특수협박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채널A 뉴스 정경은입니다. 빌려간 돈을 왜 안 갚느냐? 이 추궁하는 지인을 벽돌로 폭행한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술에 취해서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이려고 한 남성도 체포됐습니다. 김세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식당 밖으로 나온 남성 2명이 주먹을 휘두르며 다툼을 벌입니다. 흰 옷을 입은 50대 남성이 갑자기 바닥에서 벽돌을 집어들더니 상대방의 머리를 내려칩니다. 70대 남성이 자기소개로 빌려간 돈을 왜 안 갚냐고 하자 채무자인 50대 남성이 벽돌을 들어 폭행한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50대 남성은 특수폭행, 70대 남성은 폭행 혐의로 각각 입건했습니다. 골목길에서 경찰관 2명이 나오더니 잠시 뒤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소방차도 도착해 소방관들이 불을 끌 채비를 합니다. 음식점에서 옆자리 손님과 시비가 붙은 남성이 자신과 손님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이려 한 겁니다.
라이터를 들고 있는 거를 이제 경찰들이 제압을 해가지고 다 놀랬지 뭐여기요. 다 놀랬지. 다행히 불을 붙이기 전에 경찰이 제압에 성공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인화물질을 뿌린 남성을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요즘 창틀이나 외벽을 보면 이렇게 벌레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름철 불청객, 일명 러브버그가 대량으로 출몰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방역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는데 이 러브버그 손쉽게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계양산 정상입니다. 검은 벌레들이 사방으로 날아다닙니다. 나무 계단을 둘러보니 잔뜩 사체가 떨어져 있고 바닥색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벌레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쓰레받기로 걷어내보지만 끝이 없는 벌레들. 등산객 몸에도 잔뜩 붙어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매 여름철 기승을 부리는 러브버그입니다. 정신이 파리채 스파크도 안 튀어요. 너무 세서. 손으로 막 이렇게 채쳐야 되고 막 입으로 들어가고 코로 들어가고. 도심 곳곳에서도 골칫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안에도 들어가 버려가지고 징그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그런 걸 계속 신경 써야 돼요.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러브버그 관련 민원은 9,20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2배 증가했습니다. 잡고 나서 뒤돌아서면 또 있고 그냥 모기약 뿌리고 죽으면은 뭐 실제로 걷어내고. 손에도. 어머어머. 놀러 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러브버그는 땅을 비옥하게 하고 곤충의 먹이가 되는 익충이어서 살충제보단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퇴치하는 게 권장됩니다. 물 한 컵에 구강청결제 3숟가락 정도를 넣고 이렇게 문틈이나 창틀에 뿌리면 러브버그가 덜 들어오는데요. 이 대신에 주방 세제를 3방울 넣는 것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밝은 색을 좋아하는 특성상 어두운 옷을 입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문을 닫은 채석장이나 오랫동안 방치된 기숙사처럼 정식 관광지가 아닌 장소들이 최근 핫플레이스, 인증샷 명소로 떠오르면서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비롭고 이국적인 분위기에 입소문을 타고 있는데 안전사고 위험이 커서 관련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늘을 가르며 떨어지는 절벽 아래 에메랄드빛 호수가 반짝입니다. 청록색 물빛이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합니다. 이곳은 대구의 한 폐채석장으로 최근 SNS를 타고 입소문이 난 겁니다. 블로그 보고 대구에 이런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애기들 보여주고 싶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에메랄드 색이라서 예뻐요. 별로 없을 줄 알았거든요. 우리만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문제는 안전입니다. 관광객들은 이 철조망 앞에서 인증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바로 낭떠러지고 이 아래 호수는 수심이 30m에 이릅니다. 사유지인 터라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임시 울타리와 현수막 정도. 이에 대구 달성구는 소유주와 논의를 통해 정식 관광지로 개발해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울산의 한 낡은 건물 앞에 차량이 빼곡히 주차돼 있습니다. 한 성당의 폐 기숙사인데 폐가 탐방 명소가 된 겁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사람들이 드나드는 통에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불나면 위험한 물건이 있으면 성당도 날아갈 수 있잖아. 또 나무도 많고. 전국 곳곳 새 명소가 빠르게 생겨나고 있지만 안전관리는 그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초고강도 대출 규제 여파가 부동산 시장에 서서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강남권 아파트는 벌써부터 매수 문의가 뚝 끊기고 호가가 꺾이면서 거래가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반면 10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 노원, 도봉, 강북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인선, 김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한강변의 한 재건축 예정 아파트입니다. 지난주까지 47억 5천만 원이었던 전용 82제곱미터 매물이 어제 가격을 3억 원 낮춰 거래됐습니다.
수 있다는 본인들이 급하니까 이제 나오는 거죠. 인근의 대단지 아파트 85제곱미터 매물도 기존 호가보다 1억 원 낮게 팔렸습니다. 기존 가계약자가 대출 규제 발표 이후 하루 만에 계약을 포기하자 현금을 동원한 다른 사람이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출이 안 줄었잖아요. 6억밖에 안 나오니까 계약이 진행이 안 됐다가 나가버렸어요. 어제 수도권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묶이면서 최근 집값이 급격하게 올랐던 한강벨트 지역 부동산은 매도와 매수 문의가 뚝 끊겼습니다. 전체적으로 전 한 통이 없고 조용하죠. 조금 조정이 될까 이런 기대감. 매수자 쪽은 매물 없고 찾는 사람도 줄어든 상태. 당분간 지속이 되면 호가가 빠지겠죠. 이번 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7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고액주담대가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에 몰리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지역에서 대출받아 집 사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당분간은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비껴간 10억 원 미만의 아파트들이 몰려있는 지역 분위기는 어떨까요? 현재 시세 기준으로 서울에서 6억 원 한도 규정을 넘지 않고 LTV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곳은 노원, 제공, 강북 등 7개구입니다. 이곳 중개업소들에는 벌써부터 매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논의가 활발한 서울 노원구의 구축 아파트 단지들에서는 빗발치는 문의에 호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규제 때문에 많이 와요. 4억 7천 매도인이 고려하셔갖고 지금 4억 8천도 힘들 것 같고요. 재건축 논의가 없는 아파트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저렴해서 이번 이 규제랑 사실 좀 덜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사야 되나 패닉바잉 영향이 있지 않을까. 강남권과 한강변 부동산 투기 열기가 주택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지역으로 옮겨붙는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의 외곽인 이제 노도강이나 금강구 쪽에 전세 가격 불안이라든지 월세화 현상 효과가 야기될 수 있다는.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풍선 효과가 발생하면 규제 강화 등 추가 대책도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나이를 잊은 어르신들의 도전이 이번엔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93세 할아버지가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마지막으로 비행 실력을 뽐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산 정상에 낀 짙은 안개 사이로 패러글라이딩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안정감 있는 자세로 하늘을 난 뒤 가뿐하게 착지까지 해냅니다. 이 멋진 비행의 주인공, 올해 93살인 성나균 씨입니다. 스스로 난다는 거, 이것이 그냥 제일 좋은 거지. 많이 올라갔을 때 이게 바람이 좋고 열기류가 형성이 됐을 때 막 1000m씩 막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때가 제일 좋은 거죠. 성 씨는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아들을 말리려 활공장을 찾았다가 오히려 그 매력에 빠졌습니다. 59살에 첫 비행에 도전한 뒤 35년간 하늘을 누볐고 오늘이 마지막 비행이었습니다. 같이 한 30년이 참 아쉽고 흐르는 세월이 참 밉습니다. 오늘 마지막 비행을 너무 잘해서 감사드리고 매일 요 대회 오면 오셔가지고 같이 비행도 하고 또 후배들 또 격려도 해주고 은퇴한다 그러니까 좀 섭섭한 기간 많습니다. 25kg에 달하는 장비를 손수 챙기고 매는 체력은 20대 못지않는 성 씨. 나이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몸을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라고 조언합니다. 집에 있게 되면 자꾸 틀어놓게 되고 그렇게 이제 기력이 소진되니까 그저 집에 있지 말고 그저 누가 부르면 나오면 돼요.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오늘 제2연평해전 승전 23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마지막까지 방아쇠를 놓지 않고 싸웠던 고 조천형 상사의 딸이 해군 장교로 임관을 해서 아버지의 희생 정신을 기렸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검은 옷차림의 유족들 사이에 해군 정복을 갖춰 입고 있는 조시은 소위. 23년 전 오늘 서해를 사수하다 북한군의 목숨을 잃은 제2연평해전 영웅 조천영 상사의 딸이 아버지를 기리는 기념행사에 해군 장교로 임관해 처음 참석했습니다.
조상사는 참수리 357호정 벌컨포 사수로서 끝까지 북한군에 응전하다 방아쇠를 잡은 채 숨을 거뒀습니다. 조소위는 당시 갓난아기였습니다.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함포를 발사한 고 조천영 상사. 조소위는 오늘 행사에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우리 바다를 지킬 수 있게 돼 진심으로 명예스럽다며 진정한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100일밖에 되지 않은 저에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국민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사하신 자랑스러운 군인이라고 생각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현재 조소위는 세종대왕급 이질스구 축하민 서해 유성룡함에서 작전보좌관으로 근무하며 우리 영해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우리나라만 더운 게 아닙니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남부 유럽 국가들은 펄펄 끓고 있습니다. 40도를 넘나드는 이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비상 경계 태세에 돌입한 곳도 있습니다. 장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수영복 차림의 파리지앵들이 분수대에 모여 물놀이를 즐깁니다. 갑작스런 폭염에 더위를 식히기 위해 체면도 마다한 겁니다. Parce qu'il n'y a pas d'autre endroit comme ça où aller se rafraîchir sur Paris quoi. En plus là, il va monter à 35 degrés. 인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도 시민들이 분무 냉방 장치, 쿨링 포그 밑에 모여 더위를 식혀보지만 뜨거운 날씨를 피하기는 역부족입니다. Me sorprende es que haga tan pronto, o sea, aún estamos en julio, agosto, perdón, suelen ser horribles, pero ya que estemos así a estas fechas. 초여름 폭염에 유럽 남부 국가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스페인 마드리드 40도를 비롯해 포르투갈 리스본 38도, 그리스 아테네 33도 등 유럽 상당수 나라에서 한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일부 지역에선 최고 기온이 44도까지 오른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폭염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각국 정부는 비상 경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이탈리아 일부 지역에서는 낮 시간대 외부 작업을 금지했고 프랑스에선 공공 수영장을 무료 개방하고 일부 학교는 휴교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미국에서 철로에 쓰러져 있는 한 시민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뛰어든 경찰관이 영웅 메달을 받게 됐습니다. 1초만 늦었더라면 자칫 아찔한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문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I want to help you and I need you to hear me when I say that. 경찰의 만류에도 다리 위 매달려 있던 한 남성이 선로로 뛰어내립니다. 기차 선로에서 누워있는 남성을 향해 멀리서 기차가 달려오고 경찰은 망설일 틈도 없이 곧바로 선로에 뛰어들어 남성의 옷자락을 붙잡고 끌어냅니다. 그 순간 열차는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지난해 10월 미국 시애틀 경찰관 에드워드 그리머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57살의 남성을 구조하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몸을 던져 생명을 구한 그리머는 현지 시각 그제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을 구한 영웅에게 수여되는 카네기 영웅 메달의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황토빛 흙더미가 산비탈을 따라 무서운 속도로 쏟아져 내립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 도망칩니다. 주택들은 토사에 묻혔고 망연자실한 시민들은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중남미 콜롬비아에서 현지 시각 24일부터 폭우와 산사태가 발생해 현재까지 최소 22명이 숨졌습니다. 구조당국은 400명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한 남성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습니다. 곁에 있던 동료들이 다급히 달려와 남성을 살피고 구조를 시도합니다. 그 순간 갑자기 동료마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집니다. 현지 시각 26일 튀르키예에서 75세 한 택시기사가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이를 목격한 57살 동료 기사도 충격을 받아 함께 쓰러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 축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점도 있었다는데 3대3 축구 경기의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이 전합니다. 경기장 중앙에 축구공이 놓여 있고 사람 대신 휴머노이드 로봇 6대가 마주 서 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로봇들이 사람처럼 드리블을 하며 실력을 뽐냅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보라색 로봇이 쓰러지고 뒤따르던 검은색 로봇도 걸려 넘어집니다. 골문 앞에서 쓰러진 로봇 3대는 일어나지 못하고 결국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축구대회 4강전이 열렸습니다. 3대3 대결로 전후반 10분씩 진행됐는데 많게는 40번 넘게 로봇이 쓰러지는 바람에 경기 진행 요원들은 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실어 나르느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방향을 잃고 상대 로봇과 박치기를 하고 같은 팀 로봇 3대가 동시에 공에 달려들기도 합니다. 결승전에선 종료 직전 보라색 유니폼의 칭화대 화선팀이 쐐기골을 넣으며 5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경기에 출전한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람의 조종 없이 경기를 치릅니다. 로봇 마라톤과 격투기 대회에 이어 팀워크가 핵심인 축구 대회까지 중국은 기술 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8월 로봇끼리 19개 종목에서 겨루는 로봇 체육대회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어제 대면 조사를 진행했던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일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김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의 내일 2차 출석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내란 특검의 출석 일정을 다음 달 3일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차 조사 이틀 만에 또 소환하는 건 피의자 건강과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방어권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하다는 이유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 문제로 내일 출석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내일 오전 9시 2차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고 서면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 15시간 만에 귀가한 직후였습니다. 네, 오후 조사 돌연 거부하신 이유가 뭡니까? 검사 시절 피의자가 조사자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특검은 필요하면 횟수 제한 없이 추가 소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은 내일 조사 때도 1차 조사처럼 파견 경찰관을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사가 아닌 경찰관의 피의자 신문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차 조사가 이뤄져도 경찰관의 피의자 신문을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 어제 1차 조사처럼 파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내일로 임기를 마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당의 폐쇄적인 당론 채택 절차를 꼬집었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최상병 사망 사건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오늘은 순직 해병대원 사건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유가족께 상처를 드리고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점을 사과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달 초 최상병 특검 표결에서 반대 당론이 유지됐고 정쟁보다는 민생, 진영보다는 통합이어야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새 정부 1호 법안에만 했는가? 자신도 이 당론을 따랐다며 반성한다는 겁니다. 진상규명을 밝히겠다고 약속한 저조차도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론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당내 당론 채택 과정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했던 방식부터 당론을 따르지 않을 경우 문제 삼았던 관행까지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겁니다. 향후 당론 채택 과정에서는 지지층 여론조사, 당원 투표를 진행해 채택 여부를 결정하자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당론에 대한 국회의원의 선택권도 존중되어야 하며 당론 채택은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수기의 과정이지 소속 국회의원을 억압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김 위원장은 내일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 재건 방향과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3년 전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에 이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경찰 간부들이 집단 반발했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항명이 아니라 충정이라면서 이 평가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강보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전 열린 일선 경찰서장급 경찰 간부들의 총경회의.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려고 모였습니다. 즉시 중단하라는 경찰청장의 직무명령도 회의를 막지 못했습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가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타당한지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볼 것이고.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가 집단 반발로 비춰진다고 하는 등 당시 경찰은 이 회의를 사실상 항명으로 규정했습니다. 이후 회의 참석자들에겐 좌천성 인사 조치가 났고 회의를 주도한 유삼영 당시 울산 중부경찰서장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3년 만에 입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충정을 존중한다며 참석자들의 명예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총경회의 관련 내용을 80년 경찰 역사에 기록으로 남길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경찰국 폐지를 공약한 새 정부가 들어서고 국정기획위원회가 인사불이익 철회를 주문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경찰을 떠난 유 전 서장은 국정기획위에서 경찰 등을 담당하는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이 됐습니다. 지난해 유 전 서장 징계 무효 소송을 맡은 1심 법원도 복종 의무 등을 어긴 유 전 서장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경찰이 징계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인하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치권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모레부터는 송 원내대표께서 이 비대위원장을 겸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현재 당은 좀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대선 패배 이후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60, 70대에서도 이 민주당과 지지율을 경쟁 중이다 이런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 당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을 사랑해 주시는, 아껴 주시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의 사랑의 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새로운 대통령이 된 지 며칠 되지가 않았습니다. 신정부의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 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쇄신을 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쇄신에 나서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으니 관계가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송 원내대표님께서는 혹시 완벽하게 정리할 어떤 의향 같은 게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은 사실은 지금은 이미 탈당을 하셨고 당원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할 때 윤 전 대통령은 자연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정치권에서 이미 대통령을 하고 그만두고 나가신 분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당에서는 윤 대통령과 함께 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쇄신을 해야 되고 중도층이라든지 수도권이라든지 청년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다가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쇄신을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 국민의힘 일각에선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친윤 영남 세력이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 만큼 당 체질을 좀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요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미래 비전이랄 게 있으신지요? 지금 당장 제가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있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원내대표 출마를 했을 때 혁신위를 만들겠다고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혁신 과제가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위를 통해서 좋은 혁신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의견을 수렴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당이 체질 개선을 해나가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한 혁신위는
어느 한쪽 분야에 치우치지 않도록 선수도 안배를 하고 지역별로도 안배를 해서 다양한 의견이 통합적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자, 이재명 정부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출범한 지 한 달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 이 대통령의 오늘 인사도 있었습니다. 이런 인사 스타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의 인사는 조금 국민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국무총리에 대한 부분이 가장 국민들이 수긍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덕성 문제도 있고 역량 문제도 있고 양쪽에서 모두 다 불합격이다, 부적격이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판단이 이미 내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입을 훨씬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 도저히 해명이 안 되거든요. 처가에서 생활비를 받았다고 하는데 생활비를 받아서 지출한 것을 재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처가에서 받았다고 한다면 증여세를 제대로 냈는지 이 부분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라 했더니 그 자료는 또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장관들을 몇 사람을 괜찮다, 실용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데코레이션에 불과하는 거 아닌가. 기본적으로 국무총리부터가 문제가 있는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지난번에 대통령을 오찬 때 만났을 때도 이미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의원들을 많이 시켰습니다. 지금 대통령제인데 의원 내각제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장관들을 의원을 시켰는데 그것은 청문회를 조금 더 통과하기가 수월하게 하기 위한 그런 약간의 술수가 아닌가 그런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현금이 많이 있는 부자들한테 대해서는 규제가 효과가 없죠. 그런데 대신에 신혼부부라든지 2030 청년이라든지 이런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대출이 되지 않으면 집을 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에게는 절망감을 주고 현금 부자에게는 만족감을 주는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재정을 좀 확장적으로 쓰면서 부동산이 올라간다는 그런 이미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이번에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부에서는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즌2가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단계에서는 단기적으로 대출을 규제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들에게 훨씬 부동산 시장에 왜곡을 갖다 주게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더 길게 듣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아쉽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올해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경주는 37.4도, 전남 구례와 경기 양평은 35도를 넘어서는 등 전국의 찜통 속에 있는 듯 했는데요. 전국 대부분으로 폭염주의보가 확대됐고 남부지방은 폭염경보로 강화됐습니다. 당분간 이 더위는 지속됩니다. 비교적 기온이 낮은 서울을 기준으로 봐도 최저 24도 안팎, 최고 30도 안팎이 되겠는데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 더위는 더 심합니다. 밤사이 체감 27도 안팎, 열대야 수준이 되겠고요. 한낮에 체감 32도로 무덥겠습니다. 내일 청주 25도, 강릉 26도에서 시작돼 강릉 33도, 광주와 대구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내일 중북부와 영남, 제주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이번 주 장맛비는 쉬어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